여기 조선의 밤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도성의 모든 사내들이 그녀의 이름 석자에 잠을 설치고 권세를 쥔 대감들이 그녀의 눈길 한 번을 얻기 위해 평생 쌓아온 가산을 아낌없이 내던집니다. 진주 건무의 1인자이자 충사위 하나로 나라의 기틀을 흔든다는 전설의 예인 월심. 그녀가 쥐는 검은 살생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베어 넘기는 서슬퍼런 예술이었습니다. 보게나 저 몸짓을 보란 말일세. 어찌 인간의 몸에서 저토록 유려한 기계와 서늘한 한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온단 말인가? 김대감, 저 월심의 건무 한 번을 보기 위해 자네가 들인 황금이 대체 몇 근인가? 아깝지 않네. 전혀 아깝지 않아. 저 여인의 칼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내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나가는 기분이니. 보게 저 눈빛. 감히 어느 사내가 저 눈을 마주하고도 무릎을 꿇지 않겠는가? 쉿, 조용히 하게. 드디어 절정일세. 장내를 가득 메운 악공들의 장단이 빨라질수록 좌중의 숨소리는 잦아듭니다. 그녀의 검은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매서웠고 때로는 연모하는 정인처럼 부드럽게 대기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건무의 끝을 알리는 딸각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자 사방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풍 같은 환호와 함께 금은 보화가 든 주머니들이 무대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대감님들 과분한 찬사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허나 소녀의 춤은 여기까지이옵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부인들의 품을 찾으시지요. 쏟아놓으신 이 황금들은 오늘 밤 고생한 악공들과 술을 나른 아이들의 몫으로 돌릴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아니 월심, 이 귀한 금부치들을 저 미천한 것들에게 준단 말인가? 우리와 한 잔 더 나누지도 않고. 제 검은 오직 춤을 출 때만 빛을 발하나이다. 술상머리에서 아양을 떠는 것은 제 검무에 대한 모독이지요. 더 이상의 청은 거절하겠나이다. 만약 강요하시겠다면 다음 연양에서 제 칼날이 누구의 각근을 베게 될지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그녀의 서늘한 일갈에 대감들은 입을 다뭅니다. 월심은 승전보를 울린 장수처럼 당당하게 연양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가마꾼 8명이 끄는 화려한 8인교. 도성에서 오직 왕족과 고위 관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이나 월심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월심을 태운 가마는 거대한 기와저택 앞에 멈춰섭니다. 대궐보다 더 크고 화려한 대문, 그 안에는 화려한 기둥과 연못이 어우러진 별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월심이 돌아왔사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지요? 월심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이 어미가 내 잠자리를 방해한 것은 아니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연양이 조금 길어졌을 뿐입니다. 약은 드셨는지요? 안색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이십니다. 내 몸이야 이미 다 타버린 촛불 같은 것을. 그보다 오늘 밤에도 그 무거운 검을 휘두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 화려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멍자국들을 생각하면 이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방 안에는 값비싼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들을 매일같이 불러 치료를 받게 하고 전국의 이름난 약초를 다 구해주었건만 한양의 전설적인 기녀였던 월심의 어미 설화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맺힌 20년의 한이 골마 터진 결과였습니다. 월심아, 내가 쌓은 이 막대한 부가 나는 가끔은 무섭단다. 내가 너를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교수로 자라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밤잠을 설친단다. 어머니, 그런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사랑합니다. 저들의 가식적인 예의보다 제 발밑에 떨어지는 이 정직한 황금들을 더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단다. 사람이 살면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 하나는 있는 법이란다. 나는 죽기 전에 그 구멍을 메우고 싶구나. 월심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친아비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20년 전 내 가슴 속에 박혔던 그 비수가 아직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를 갉아먹고 있구나. 내 아비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알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머니, 아버님이라니요. 제게 아버님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방에서 하룻밤 사랑을 나눈 이름 없는 유생의 자식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거짓이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한 평생을 속여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 아비는 지금 도성에서 가장 청렴한 관리로 칭송받는 이선희 대감이다. 촛불이 일렁이며 월심의 충격에 휩싸인 얼굴을 비춥니다. 도성 최고의 예인이자 효심 어린 딸이었던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온 날 같지만 화려한 매와 비녀.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사내에 대한 어머니의 연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선희 대감, 그분이 제 아버님이시라고요? 청렴 결백의 상징이라 불리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그 고결한 분이? 그렇단다. 20년 전 우리는 매화나무 아래서 영혼을 약속했단다. 하지만 신분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나는 힘들어하는 그분을 위해 스스로 떠났으나 내 존재만큼은 지우지 못했다. 월심은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평생 이름 없는 유생의 자식이라 자책하며 그 결핍을 황금으로 채우려 발버둥 쳤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아비가 청백리로 소문난 이선희 대감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머니의 일생을 이토록 망가뜨린 그 이름이 정작 도성에서는 가장 깨끗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니. 월심은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깊은 회한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닿지 못한 인연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그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 그 남자가 정말 자신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처럼 아픈 세월을 견뎌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가련한 연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울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의 20년 세월을 이토록 아프게 만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제가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월심아, 혹여라도 그분을 원망하지는 마라. 그저 그분의 마음속에 아직 나의 존재가 남아있는지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월심은 회한에 젖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가 지키고 있는 그 고결한 명성이 진실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버리고 쌓아올린 가식의 성벽인지 내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효심이자 내 뿌리를 찾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이다. 월심은 밖으로 나와 서늘한 눈빛으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연양장의 불빛은 꺼졌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칼끝에서 나온다 믿지만 진정한 지배자는 소리 없이 흐르는 정보의 물줄기를 움켜쥔 자입니다. 특히나 예인의 탈을 쓰고 도성의 은밀한 구석을 드나드는 기녀들에게 정보란 목숨과도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심은 이미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건무로 조선을 홀리며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곧 어떤 정보든 마음만 먹으면 손에 쥘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 설아의 고백이 있은 그날 이후 월심의 사가에는 촛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미가 평생을 숨겨온 아비의 이름 이선휘. 그 이름 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예인이 아닌 가장 냉혹한 정보의 주권자로서 월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의리는 변절하고 사랑은 퇴색하며 충성은 상황에 따라 뒤집히지만 황금의 무게만큼은 언제나 정직한 법이다. 내가 예인이 되어 모은 이 천금은 단순히 비단옷을 입기 위함이 아니었다.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나만의 무기로 삼기 위함이었지. 그리고
이제 그 무기를 꺼내들 때가 온 것 같구나. 부르셨습니까, 월심 행수님? 이 깊은 밤에 전령까지 보내신 걸 보니 예사일은 아닌 모양입니다. 박초씨, 내 오늘 자네에게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을 내줄 작정이네만 그만한 값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하, 행수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도성의 쥐새끼 한 마리가 어느 집 부엌에서 쌀을 훔쳤는지까지 알아내 올 테니 말입니다. 20년 전 한양의 유생이었던 이선휘.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조리 털어내 보시게. 이 이선희 대감 말씀이십니까? 사헌부의 호랑이라 불리며 만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 청백리 대감님 말입니까? 청백리라. 세상의 평판 따위는 내게 중요치 않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의 고결한 자리가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이네. 여기 금괴 10덩이를 먼저 주지. 일주일이네. 일주일 안에 그의 가게도부터 침소 깊숙이 숨겨둔 서찰 하나까지 뒤져서 나에게 보고하게. 하지만 행수님, 이 대감은 주상 전하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분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행수님까지. 박초씨, 잊었는가? 권력은 눈을 가리지만 돈은 입을 열게 하는 법이네. 이 대감이 아무리 고결한 척해도 그 밑에 하인들과 그가 지나는 길목의 장사꾼들은 돈 앞에서 입을 열게 되어 있네. 내가 준 금덩이들은 그럴 때 쓰라고 준 것이네. 그녀의 서슬퍼런 말에 박초씨는 금괴를 가지고 사색이 되어 물러갔습니다. 월심은 홀로 남은 방에서 어머니가 건네준 매화 비녀를 만지작거립니다. 은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매화꽃은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고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심의 눈에 비친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부서진 약속의 파편이자 압이라는 자의 위선을 고발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또 다른 정보망인 도성의 하급 관료들과 기방을 드나드는 역관들을 움직였습니다. 월심의 황금은 보이지 않는 물결이 되어 도성의 밑바닥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도성의 소문은 월심의 사가로 집결되었습니다. 박초씨를 비롯해 그녀가 심어둔 수많은 그림자가 들고 온 정보는 놀랍게도 이선휘의 청렴함이 가식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급제한 이후 아직도 혼인을 하지 않았으며 술자리는커녕 흔한 기방 근처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매년 매화가 피는 계절이면 정체 모를 곳으로 며칠씩 사라지곤 한다는 기묘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월심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일수록 그 내면의 어둠은 더 깊은 법이며 그 어둠 속에 숨겨둔 진실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매년 향한다는 그곳이 어디인가? 송구하옵니다. 워낙 은밀하게 움직이시는 데다 호위 하나 없이 홀로 산속으로 사라지시니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 대감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돌아올 때면 언제나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대감이 영의정 조민세 대감과 국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조 대감이 이 대감의 청렴함을 못마땅해 하며 그의 약점을 캐려 사람을 붙였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조민세,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그는 이선희 대감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알고 있다. 그가 이선희 대감의 뒤를 캔다니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로구나. 이 대감이 아직도 혼자라니 20년 전 헤어진 어머님에 대한 연정을 아직도 품고 계신 것인가? 만약 그가 정말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면 왜 우리를 찾지 않았단 말인가? 왜 그 막강한 권력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면천시켜주지 않고 우리를 이 시공창 같은 화류계에 내던져 두었단 말인가?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구나. 월심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연양복을 벗어 던지고 수수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상단 행수의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주 건무에 쓰이는 칼 대신 어머니의 한이 서린
매와 비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예인이 아닌 어머니의 대변자이자 한 사람의 딸로서 아비를 대면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도성에서 가장 높은 담장을 지닌 곳은 대궐이라 하지만 도성에서 가장 넘기 힘든 벽은 사원부 대사원 이선희 대감의 집 문턱이라 불렸습니다. 청렴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그 완벽한 명성은 일체의 청탁도 유혹도 허락하지 않는 얼음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견고한 성벽 앞에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꽃이 당도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 인연의 실타래를 쥔 월심이 마침내 아비의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물러가시오. 이곳이 어디라고 깊은 밤에 아녀자가 발을 들인단 말이오. 대감님께서는 지금 국사를 논하고 계시니 아무리 큰 황금을 가져와도 만날 수 없소. 비켜 서시오. 내 손에 든 것이 황금인지 아니면 대감의 목줄을 쥘 서슬퍼런 칼날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그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나는 이 집 주인이 20년 전 잃어버린 양심을 돌려주러 왔소. 이 무슨 망발인가? 당장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물러가지 못할까? 고발하는 것은 자유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비녀를 대감께 전해주시오. 만약 이 비녀를 보고도 나를 내쫓는다면 나는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서 이선희 대감이 20년 전 어떤 추문을 남겼는지 만백성에게 노래와 춤으로 알릴 것이오. 하인이 비녀를 들고 사라진 지 얼마 후 굳게 닫힌 문 뒤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안에서 들려온 것은 위험서린 고성이 아니라 큰 탄식과 다급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간신히 방을 밝히고 있는 이선희 대감의 처소. 평생 흔들림 없던 이선희 대감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며 월심이 건넨 매와 비녀를 쥐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세월의 때가 묻어 낡아버린 은비녀 하나. 그것이 이 고결한 선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정녕 누구이기에 이 비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세상에 오직 두 개뿐인 내가 20년 전 한 여인에게 준 물건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대감의 기억 속에 그 여인이 살아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죽은 듯 잊고 사신 줄 알았는데 그 낡은 비녀 하나에 이토록 사색이 되시는 걸 보니 말입니다. 20년입니다. 이 비녀를 가슴에 품고 한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세월이. 설아가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다. 20년 전 그녀는 나를 떠나 다른 사내와 함께 멀리 도망쳤다고 들었다. 내 유생 시절 친구였던 조민세 대감이 내게 분명히 말해주었는데 어찌 그녀가 나와의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새 삶을 찾아 떠났다고. 그래서 나 또한 그녀의 행복을 빌며 평생 그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비로 남고자 혼자 살아왔거늘. 행복이라니요. 친구라는 인간의 간교한 혀에 놀아나 정인을 배신자로 알고 살아온 당신이 감히 행복을 입에 담습니까? 어머니는 당신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 만삭의 몸으로 숨어 지내며 당신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에 홀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고결한 관직에 올라 백성을 돌보는 동안 당신의 정의는 기방 구석에서 병마와 싸우며 오직 당신의 이름 석자만으로 20년을 버텼단 말입니다. 무엇이라? 만삭의 몸. 정녕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설마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버린 정인의 딸이 바로 저 월심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다는 그 여인처럼 가장 천한 곳에서 무사내들의 웃음속에 춤을 추며 자라온 당신의 핏줄입니다. 이선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허탈한 표정으로 월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보였습니다. 자신을 닮은 강직한 눈매, 그리고 설아의 고운 입술을 꼭 빼닮은 젊은 여인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이로구나. 민세가 내 오랜 벗이었던 그놈이 어찌 나를 이토록 잔인하게 속였단 말이냐.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다. 그녀를 원망하는 마음을 누르게 학문에만 정진했건만 그게 거짓이었다니. 이제 와서 흘리는 그 눈물이
어머니의 20년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눈물 따위로 씻을 수 있는 죄가 아님을 알다. 하지만 월심아, 나를 믿어다오. 나는 단 한순간도 내 어미 설아를 잊은 적이 없다. 보아라, 이 물건을. 이선희가 떨리는 손으로 벽장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월심이 내놓은 것과 똑같은 모양의, 그러나 훨씬 더 깨끗하게 닦인 또 다른 매와 비녀였습니다. 이 매와 비녀들은 20년 전 저작거리에서 유생 이선희와 기녀 설아가 구입해 나누어 가졌던 세상에 단 한 쌍뿐인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비녀 두 개가 책상 위에서 마주보는 순간 엇갈렸던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하나의 진실로 합쳐졌습니다. 이것을 여태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설아와 헤어진 후 나에게는 이것만이 숨쉬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 비녀를 보며 내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사귀고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 험한 세상을 버텨왔다. 내 오랜 친구였던 조민세가 내게 거짓을 말하고 설아와 나를 찢어놓았을 줄이야. 그 야비한 성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구나. 너무 늦게 깨달은 내 죄로다. 이제야 진실을 아셨으니 어찌하시겠습니까? 대사원의 위험으로 다시 저를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녀를 보고 싶구나. 설아가 어디 있느냐? 월심아, 나를 데려가 다오. 내 당장이라도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구나. 지금은 안 됩니다. 도성의 눈과 귀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 밤입니다. 대감께서 매년 찾으신다는 숲속의 거처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20년 전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묶으십시오. 그것이 대감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속죄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일 밤 그곳에서 기다리마. 그곳은 설아와의 추억이 어린 장소다. 아마 내 어미도 아직 그곳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월심아, 고맙구나. 살아있어 주어 정말 고맙다. 이선희의 눈에서 흐르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마주한 진실 앞에서 월심은 처음으로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아비도 피해자였고 그 역시 두 모녀만큼이나 아픈 시간을 건너왔음을 낡은 비녀 한 쌍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조민세, 지금 조선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관직인 영의정에 올라있는 그가 왜 유생 시절 자신의 아비와 어미를 갈라놓았는지 그 의문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비녀를 가져가거라. 그리고 설아에게 전해다오. 내일 밤 매화 향기가 가장 짙게 배어나는 그 장소에서 기다리겠다고. 20년 전 우리가 첫 밤을 보냈던 그곳에서 이제는 끊어진 인연의 매듭을 다시 묶겠다고 말이다. 알겠습니다. 대감, 믿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 전하지요. 대감께서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 비녀 한 쌍이 증명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내일 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월심은 비녀 한 쌍을 소중히 챙겨 방을 나왔습니다. 차갑던 공기는 어느덧 조금씩 누그러지고 밤하늘의 달빛도 이전보다 부드럽게 그녀의 길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아비의 진심, 그리고 내일이면 이루어질 세 사람의 재회. 월심은 처음으로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선희 대감이 여태 당신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이선희 대감에게 오늘 밤은 관직에 오른 날보다, 세자의 스승이 된 날보다 더 가슴 벅찬 생의 절정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설아야, 들리느냐? 내 심장이 뛰는 이 소리가. 20년이다. 내 오늘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오직 너만을 위해 비워둔 내 남은 평생의 시간과 우리의 딸 월심의 이름 앞에 당당히 세워줄 아비라는 명예다. 기다려라, 설아야. 달빛은 구름 뒤로 숨고 숲속에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기묘한 정막이 이어졌습니다. 이선희의 발소리가 정막을 깰 때마다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로 향하는 마지막 고개 넘어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의 살수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사원부 대사원의 길을 막아선단 말이냐? 대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대감께서 그 고결한 성품을 조금만 버리고 조민세 대감의 손을 잡으셨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 조민세? 영상 대감께서는 이미 새로운 조선을 꿈꾸고 계십니다. 병약한 주상은 곧 산화할 꽃이요, 어린 세자 저하는 영상 대감의 손안에서 자라날 나무이지요. 그런데 대감께서는 끝까지 그 낡은 법도를 내세워 대감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시니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영상 대감의 대업에 가장 큰 걸림돌인 사헌부 대사원이 오늘 밤 이 숲에서 잠들 것이요, 대감이 그토록 지키려던 그 법도와 함께 저승에서 곧 만날 주상의 영혼이나 위로하시지요. 조민세 내 이놈! 일국의 영의정이라는 자가 사직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려 한단 말이냐? 가서 내 말을 꼭 전해라. 대사원 이선희는 죽어서도 내 놈의 파멸을 지켜볼 것이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살수들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이선희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살수들의 칼을 모두 받아내며 쓰러져 갔습니다.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서늘한 감촉, 등 뒤로 뿜어지는 뜨거운 핏줄기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설아야, 미안하고 20년 묵은 우리의 연정은 끝내 여기까지인가 보군. 숨통을 확실히 끊어라. 이선희 대감은 오늘 밤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려다 행방불명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의 시신은 곧 산짐승들이 처리해 줄 것이다. 살수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숲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쪽에서 등불을 든 두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연인을 만나기 위해 비단 옷을 차려입은 설아와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안내하는 월심이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되찾은 생기가 가득했고 월심 또한 오늘 밤 이후로 시작될 새로운 가족의 삶을 꿈꾸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월심아, 내 얼굴이 너무 상하지는 않았느냐? 가슴이 너무 떨려서 숨이 가쁘구나. 그분이 나를 보고 실망하시면 어찌 한단 말이냐?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은 어머니의 주름 하나까지도 사랑하실 분입니다. 아버님의 눈빛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한순간도 어머니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저기 고개만 넘으면. 월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바람을 타고 서늘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달빛이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린 길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러보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차가운 육신으로 그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감, 아니, 아버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님, 정신 차려 보십시오. 어제 저와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에서 우리 모녀를 기다리겠다 하셨으면서 어찌 이토록 차갑게 누워만 계시는 것입니까? 아버님, 아버님. 월심의 비명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되어 숲을 뒤흔듭니다. 그 뒤를 따르던 설아는 갑작스러운 딸의 통곡에 넋이 나간 듯 멈춰 섭니다. 그녀의 기억 속 정의는 20년 전에 푸르던 청년 유생일 뿐 눈앞에 피칠갑이 된 중년의 사내가 누구인지 설아는 단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아는 떨리는 몸을 움직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년 전 자신을 보며 수줍게 웃던 그 사내의 눈매와 꼭 닮은,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감겨버린 눈의 이선이었습니다. 월심아,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것이냐? 이분이 정녕 내 아버지란 말이냐? 선희 대감님, 어찌 거기 누워 계시는 것입니까? 20년을 기다린 이 가련한 계집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지요. 설아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쓰러진 이선희의 몸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의 그리움이 단 한순간에 참혹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일어나 저를 보십시오. 선희 대감님, 이선희. 월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비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재회의 장소는 단 몇 분 만에 가장 참혹한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의 20년 묵은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그 맹세가 고작 이 차가운 흙바닥에 피를 뿌리는 것이었단 말입니까? 대체 누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누가 우리 가족의 신락 같은 희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았는가? 월심아, 내 아버지가 이 사람이 나를 두고 또 떠났구나. 20년을 기다렸는데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다시 나를 혼자 두었어. 저도 데려가십시오. 선희 대감님, 나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월심은 차갑게 식은 이선희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응시했습니다. 오열하던 어머니 설아의 목소리가 점차 기력을 잃고 쉰 소리로 변해갈 때 월심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웠던 눈물이 얼어붙어 서슬퍼런 얼음 파편이 되었습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아비가 남겨준 그 차가운 매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슬픔을 제가 어찌 감히 위로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어머니께 맹세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을 베어 넘긴 그 칼날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어 그 목줄을 쥐겠나이다. 제가 가진 천금으로 도성의 모든 눈과 귀를 사들일 것이요, 제 검무의 칼끝으로 저들의 가면을 찢어 밝힐 것입니다. 아버님, 편히 가십시오. 당신이 차마 다하지 못한 그 법도의 심판을 이제 당신의 딸인 제가 가장 비천하고도 잔인하게 이루어 보이겠습니다. 달빛이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며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그러나 그 어둠보다 더 깊고 서늘한 월심의 눈동자는 슬픔과 분노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다짐처럼 서슬퍼런 복수의 건무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도성의 매화가 유독 붉게 타오르던 그의 봄이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청년 유생 이선희는 오직 학문과 기계만을 벗삼던 대쪽 같은 사내였다. 만약 그날 그가 우연히 들른 기방의 뒤뜰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 꽃잎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꽃보다 고운 자태로 검은고를 타던 기녀 설아를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뒤틀려버린 우리 모녀의 잔인한 운명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청년 이선희의 눈에 비친 설아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가 평생 일궈온 경전 속의 고결한 시구가 살아 움직이는 환상과도 같았다. 유생의 신분으로 기방을 드나드는 것은 금기였으나 그는 매일 밤 담장을 넘어 그녀를 찾았다. 두 사람은 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너머에 자신들만의 작은 낙원을 지었다. 그때의 아버지는 대사원의 엄격함 대신 수줍은 청년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도성 최고의 기녀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고 오직 한 남자의 여인이 되기를 꿈꿨다. 나리, 저희의 앞날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제가 나리의 앞길에 먹칠이 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설아야, 내게는 내가 있는 이곳이 태궐보다 높고 고결한 곳이다. 과거 급제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 곁에서 이 매와 향기를 맡으며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름 없는 서생으로 늙어도 좋다. 기다려다오. 내 반드시 너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나눠 가진 이 매와 비녀가 영원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그것은 가장 순수했기에 가장 위태로운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부신 행복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유일한 벗이자 남몰래 설아를 연모해왔던 조민세. 그는 친구의 순수한 사랑을 축복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뱀처럼 차가운 혀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집안의 두 사람의 관계를 은밀히 밀고 하여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렸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가문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양반과 규수와 정혼했다는 거짓 소식을 흘렸다. 설아야,
이제 포기하거라. 선인은 이미 가문을 택했다. 그는 장원급제를 위해 너를 버렸어.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니 이제 그 비겁한 놈은 잊고 내게 오너라. 하지만 그런 조민세에게 넘어갈 리 없었던 어머니였지. 배신감에 무너진 어머니와 가문의 감옥에 갇혀 절규하던 아버지.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뱃속에 잉태된 나라는 존재를 숨긴 채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서로를 배신자로 오해한 채 시작된 20년의 단절. 그것이 조민세라는 추악한 자의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온 나를 통해 모든 오해는 풀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정인과 20년 만의 상봉을 앞두고 있었건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한 것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방 안. 월심은 이 모든 이야기를 설화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이선희의 유품인 매화 비녀와 핏자국 묻은 그의 도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치러진 아비의 장례. 비석도 없이 도성 외곽의 차가운 흙 속에 아비를 묻고 돌아온 모녀의 밤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게 전부란다. 월심아. 내가 20년 동안 내 심장을 짓누르며 차마 꺼내지 못했던 너의 아비와 나의 뒤틀린 인연이. 나는 그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분 또한 나처럼 조민세의 거짓에 속아 평생을 혼자 사셨다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의원께서 안정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편히 눈을 감으셨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설화의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기묘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혹은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월심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슬픔이 가라앉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 충분하다. 내 말이 맞구나. 월심아, 밤이 깊었다. 가서 잠을 청하거라. 이 어미는 이제야 마음이 아주 편해졌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예, 어머니. 내일 아침엔 기운을 차리실 수 있게 제가 직접 죽을 쏘 오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월심은 조심스럽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홀로 남은 설화의 얼굴에는 서늘한 결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이선희의 낡은 도포 자락을 당겨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 고인 그녀의 눈에는 정인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홀로 남겨질 딸에 대한 처절한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외롭게 누워있는 그곳에 이 설아가 곧 가겠습니다. 20년 전 못다 한 그 약속 저승에서라도 반드시 지키리이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다 힘없이 꺼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월심의 발걸음 소리는 점차 멀어지고 집안을 감도는 것은 오직 깊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잔인하리만치 평온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 쏟아지는 햇살은 무심하게 월심의 집 마당을 비추고 담장 너머 매화나무에선 이른 새벽을 깨우는 새소리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정성스레 끓인 흰죽이 놓인 상을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평온해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월심의 입가엔 미약한 안도의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침하셨는지요? 제가 직접 죽을 쏘 왔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니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정적뿐. 불길한 예감을 뒤로한 채 월심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하얀 죽이 사방으로 튀고 월심의 눈앞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흰 비단 자락, 그리고 그 끝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가냘픈 여인의 몸. 설하는 이 선 위에 낡은 도포를 마치 수의처럼 껴입은 채 정인이 잠든 그곳을 향해 먼 길을 떠나 있었습니다. 설화의 아래에는 매와 비녀 한 쌍이 나란히 놓여 마치 두 사람이 뒤늦게나마 함께함을 의미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눈을 뜨세요.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아버님을 만나자마자 잃었는데 어머니까지 어찌 이리 매정하게 가시냔 말입니다. 월심은 어머니의 차가운 다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월심의 찢어지는 비명과 이미 혼이 떠나버린 여인의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월심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천한 기생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라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임을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으로 절감했습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평생을 그리움에 참 못 이루시더니 결국 죽음으로 그 그리움을 채우러 가셨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월심의 통곡은 잦아들었고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눈동자 속에서 슬픔의 빛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서늘하고 형형한 안광이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은 오늘까지만 흘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생을 유린한 자들에게 제가 받은 이 고통을 만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오늘로 기녀 월심은 죽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철저히 깨부수는 일에 제 남은 일생을 바치도록 하겠나이다. 월심은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몸을 정성스레 수습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난밤 아비를 이름 없이 묻어야 했던 도성 외곽의 외딴 언덕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외딴 곳에서 월심은 홀로 땅을 파고 아비의 무덤 바로 옆에 어머니 설화를 뉘었습니다. 20년을 돌아 죽음이라는 차가운 강을 건너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한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20년 전 조민세의 간교한 꾀에 속아 서로를 원망하며 보낸 세월은 이제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저승에서나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놓지 마십시오. 다음 생에는 권력도 신분도 없는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못다 한 연정을 나누십시오. 그게 이 못난 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흑색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행수로 있던 도성 최고의 기방, 연양장이었습니다. 연양장의 주인인 노회한 상단 대방이 갑자기 나타난 월심의 서슬퍼런 기세에 당황하여 입을 뗍니다. 아니, 월심 행수! 어미의 상중이라더니 이 무슨 차림인가? 연양장의 얼굴인 자네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상단의 손해가 얼마인지 아나? 어서 들어가 화장부터 고치게. 대방 어르신, 오늘부로 저는 연양장의 행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벌어들인 황금의 절반을 제 몸값으로 드릴 테니 그동안의 인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청산해 주십시오. 하! 자네가 미쳤군. 도성 최고의 기생 월심을 내가 왜 놔준단 말인가? 황금! 자네 몸값은 황금을 수레째 싣고 와도 다 못 채우네. 거절하신다면 내일 아침 대방께서 조정 대신들에게 바친 뒷돈의 장부와 그들에게 보낸 밀서들이 사헌부 마당에 뿌려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황금 대신 이것들이면 제 몸값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대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월심은 대답조차 기다리지 않고 연양장의 명부를 직접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내 이제 춤추고 노래하며 사내들의 비위를 맞추는 기생으로는 살지 않으리라. 오직 내 삶의 목표는 아버지를 베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어둠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뿐이다. 월심은 연양장의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비치는 기방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 한 채
그녀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린 도성의 밤거리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핏빛 낙화의 계절이 가고 이제 적들의 목을 겨눈 서늘한 칼날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양장을 나온 월심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도성 밑바닥에 정보원들이 모여드는 뒷골목의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아비의 뒤를 캤던 월심의 정보원 박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보를 가져다 준 이후 청백리 이선희 대감이 사라지고 월심의 어미까지 죽었다는 소문이 도성에 파다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박초씨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도 없이 방문이 열리고 흑색 비단 옷을 입은 월심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니, 행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면 내 아버지 이선희 대감이 왜 사라졌는지도 알고 있겠군. 박초씨, 내 인내심은 어머님을 묻으며 함께 흙 속에 던져 넣었네. 지금 당장 자네의 그 가벼운 혀가 목숨보다 무거운 진실을 뱉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자네는 한강 물 위에서 발견될 것이야. 월심의 손에 들린 은장도가 박초씨의 목줄기를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예인의 부드러운 손길은 간대었고 오직 원한으로 벼려진 살수의 기운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박초씨는 사색이 되어 비명에 가까운 말들을 뱉어내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고 말고요. 그날 대사원 대감을 감시하던 자들은 평범한 자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엔 북방의 강철을 재련할 때나 생기는 특유의 무늬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차고 있던 호패가 있었습니다. 영의정 백가병들만이 사용하는 은밀한 표식 말입니다. 영의정, 조민세, 정령 그자의 지시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조대감이 오래전부터 대사원 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대감께서 홀로 숲으로 가신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조대감의 직속 가신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국사를 가로막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영상 대감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도성에는 이선희 대감이 행방불명되었다 소문이 자자하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월심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 어머니가 들려준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두 연인을 갈라놓았던 비열한 질투의 화신 조민세. 그가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서 아비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조민세, 당신이었어. 우리 어머니의 20년을 짓밟고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은 자가 바로 당신이었단 말이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가족을 도살장으로 몰아넣은 그 더러운 손으로 이제는 이 나라까지 넘보고 있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월심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비와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는 밝혀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거대한 거목을 어떻게 뿌리째 뽑느냐였습니다. 월심의 눈동자엔 조민세라는 거물을 쓰러뜨리기 위한 잔인한 지략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작된 악연은 이제 대를 이어 피로 씻어야 할 복수가 되었습니다. 월심이 박초씨를 압박해 얻어낸 진실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배우가 조민세라는 개인적 원한을 넘어 그가 쥔 칼날이 조선의 심장, 즉 주상 전하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월심에게 서늘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뒷골목의 정보원 몇 명, 기방의 소문을 실어 나르는 아이들로는 부족하다. 상대는 일국의 영의정이자 조선의 그림자 주인.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조정의 깊은 곳에서 나누는 숨소리까지 가로채야 한다. 내가 진 모든 천금을 녹여 저들을 무너뜨릴 거대한 덫을 놓으리라. 월심의 결단은 정광석화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모아온 금괴 덩이를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좋은 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 그녀의 명의로 넘어왔고 조선 최고의 목수들과 장인들이 밤낮없이 투입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성 최고의 풍류가 흐르는 기방이었으나 그 기둥과 벽면 사이사이에는 비밀 통로와 시선을 감추는 가림막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침내 대문 위에는 심영각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렸습니다. 마음의 그림자조차 읽어내는 정각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곳은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정보기관으로 태어났습니다. 월심은 도성의 굶주린 불황자들에게는 밥과 일자리를 주어 거리의 눈으로 삼았고 권력에 밀려난 하급 관료들에게는 황금을 주어 조정의 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양장에서 그녀를 따라 나온 기생들에게는 사내의 마음을 여는 법이 아닌 상대의 비밀을 갈취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단순한 예인이 아니다. 너희가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선의 지도를 바꿀 것이요. 너희가 쥔 서찰 한 장이 누군가의 목숨을 결정할 것이다. 황금은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단 하나의 거짓이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곳 심영각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 자신의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채 나갈 것이다. 심영각이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에 도성의 실권자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녀이자 진주 건무의 1인자 월심이 새로운 기방을 차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내놓는 진귀한 술과 그녀의 압도적인 건무 그리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기만적인 안락함은 조선의 권력자들의 군침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심영각의 가장 깊숙한 곳 빛조차 길을 잃는다는 영영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재처럼 보이나 그 벽면 너머에는 월심만이 드나드는 은밀한 회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관과 구리판으로 연결된 특수한 구조는 옆방에서 나누는 은밀한 숨소리조차 월심의 귀가 있는 곳으로 증폭시켜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월심은 화려한 예인의 가면을 벗고 도성의 모든 비밀을 삼키는 포식자로 변합니다. 오늘 밤 그녀의 귀에 걸려든 것은 영의정 조민세의 최측근인 병조판서와 조민세의 추천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꿰찬 신임 대사원의 대화였습니다. 벽면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인 월심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벽 너머에서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병판 주상 전하의 용안이 나날이 수척해지시니 조정의 수군거림이 예사롭지 않소. 어이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고개만 저으니 정령 사직에 운이 다한 것인가? 사직에 운이 다한 것이 아니라 영상 대감의 계획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지. 자네는 매일 전하께 올라가는 그 특별한 보약을 잊었는가? 그 약을 드실수록 전하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육신은 서서히 장작처럼 타들어가는 법일세. 그렇다면 전하의 병세가 정령 영상 대감의 손안에 있다는 말인가? 어이들이 알아채면 어찌하려고? 어이들? 그들은 이미 영상 대감의 금괴에 눈이 먼 자들이네. 어이들의 입에선 기력이 쇠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나올 뿐이지. 이선이 그 눈의 가시 같은 이도 치웠으니 이제 궁궐 안에서 영상 대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네. 전하께서 쓰러지시는 그날 우리는 어린 세자를 보위에 앉히고 조선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야. 벽 너머로 들려오는 비릿한 웃음소리.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이제는 나라의 임금까지 서서히 도살하고 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월심은 전율했습니다. 월심은 소리 없이 밀실을 빠져나와 심영각의 가장 높은 누각 만월로에 올랐습니다. 조민세, 당신은 정령 사람이 아니었구나. 당신이 올리는 그 독약이 전하의 숨을 앗아가는 동안 나는 이 심영각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그 추악한 야욕을 산산히 부술 힘을 기를 것이오. 시간이 없다. 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여 힘을 키워야 한다. 누각 아래로 웅장하게 펼쳐진 심영각의 전경이 월심의 눈 아래 놓였습니다. 황금빛 등불이 수놓은 그 거대한 정각들은 거대한 요새처럼 서늘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움켜쥔 패는 단순히 아비의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위태로운 조선의 사직, 그리고 그 파국을 획책하는 거대한 나, 조민세. 월심은 평생을 모은 재산과
심영각의 모든 그림자를 이 잔혹한 생사의 판 위에 아낌없이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조민세, 당신의 야망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이 추락할 지옥의 깊이도 깊어질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그 새로운 조선의 문턱에서 내 반드시 당신의 목줄을 채워 아버님과 어머니의 영전에 바치리라. 월심은 품속에서 매와 비녀를 꺼내어 차가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밤바람에 흩날리는 흑색 도포 자락과 그녀의 현명한 안광이 조민세가 있는 궁궐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복수의 판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비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그가 꾀하는 추악한 음모가 무엇인지 이제 모두 월심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이제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한 월심의 복수국이 조선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만백성의 어버이라 칭송받던 주상의 옥체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근정전의 공기가 비릿한 약취로 가득 찰 때 조선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성군을 꿈꾸던 임금은 이름 모를 병증에 신음하며 장작처럼 타들어가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영의정 조민세의 시퍼런 야욕이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사원부 대사원 이선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가 지키려 했던 법도는 조민세의 발에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꽃이 꺼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의 등불을 밝히려 하는 법입니다. 스승 이선희의 가르침을 칼날에 새기고 그의 원통함을 가슴에 묻은 채 도성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는 사내 한결.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그는 대궐의 문턱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탐관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던 사원부 장령이었습니다. 정사품의 관복을 입고 사정전 앞들에 섰을 때의 그는 붓 한 자루로 고위 관료들의 폐부를 찌르는 탄핵안을 써 내려가던 서슬퍼런 감찰관이었으며 동시에 스승 이선희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단칼에 베어 넘기던 조선 최고의 무인이었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그를 일컬어 사원부의 젊은 호랑이라 부르며 경애했고 이선희 대감은 자신의 모든 학문과 기계를 이 강직한 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관이자 스승이 영모의 멍에를 쓰고 사라진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박탈된 관직과 조민세가 내린 축포령뿐이었습니다. 백관을 호령하던 장령의 위엄은 도성 뒷골목의 진흙탕 속에 묻혔으나 그가 가슴 속에 품은 법도의 칼날만큼은 굶주린 맹수의 발톱처럼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라진 스승을 찾기 위해 도성 최고의 정보원 중 한 명인 박초씨를 찾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초씨, 내 놈이 잊은 모양이구나. 내 사원 붓밥을 먹으며 내 놈 같은 쥐새끼들은 수도 없이 다뤄본 장령 한결이다. 말해라. 스승님의 뒤를 캐라고 내 놈에게 황금을 던진 배우가 누구냐? 아이고, 장령나리. 제발 이 칼 좀 치우고 말씀하십시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날랐을 뿐입니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정보를 날랐다? 그 정보가 내 스승님의 목숨을 앗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단 말이냐? 내 놈의 그 비굴한 혓바닥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조민세냐? 아니면 그 밑에서 사냥개 노릇을 하는 가신들이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스승님의 행적을 뒤쫓았는지 지금 당장 뱉어라. 조민세 대감님이라니요? 소인이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도 그분의 일에 끼어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상 댁 사람들은 소인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황금을 던지며 이선희 대감님을 찾아내라 명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요. 따로 있다니 그게 누구냐? 도성에서 스승님의 뒤를 캘 만큼 막대한 체력과 간덩이를 가진 자가 조민세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심영각입니다. 심영각의 주인 월심 행수 말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황금 10덩이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선희 대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오라고 말입니다. 심영각, 월심이라고?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기방의 주인이 어찌하여 청렴하기로 소문난 우리 대사원 대감님의 뒤를 캔단 말이냐? 대답해라 박초씨. 그 기생이 대체 왜 스승님을 찾았냔 말이다.
서인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요. 제가 그분은 주상전하에 총애를 받는 분에다 청렴함으로는 도성에서 따를 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청렴함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고 끝까지. 무엇이라 스승님의 약점을 캐내라 명했단 말이냐. 감히 어느 누구도 흠집낼 수 없는 그 고결한 분의 명성을 고작 기생 따위가. 한결의 뇌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기녀라면 이선희 대감이라는 거물의 뒤를 캘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필연적인 연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한결은 심영각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그것은 붓 대신 칼을 든 장령의 마지막 감찰이자 사라진 스승을 향한 제자의 처절한 추적이었습니다. 한결은 심영각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는 월심의 처소가 있는 곳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이 고요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달빛은 창살을 통해 바닥에 기묘한 문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조선 최고의 예인이라 불리는 월심이 홀로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차갑지만 아름다운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한 송이의 어여쁜 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를 훔쳐보던 한결은 숨을 죽이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엿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려. 자객이라 하기엔 살기가 없고 평범하다기엔 기백이 느껴지니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누구시오? 내 차 한 잔의 여유를 방해한 대가로 무엇이든 내어 놓아야 할게요. 조선 최고의 기녀라더니 기세는 어느 무인 못지 않구나. 하지만 만약 내 스승의 행방불명에 관여했다면 너 또한 내 칼끝에 무사하지 못하리라. 박초씨가 말하더군. 이선휘 대감의 뒤를 캔 자가 바로 너라고. 말해라 월심.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그 천한 몸으로 스승님의 뒤를 캔 것이냐. 천하다라. 그렇소. 세상의 눈에 비친 나는 황금의 춤을 팔고 웃음을 파는 천한 기생일 뿐이지요. 하지만 나리가 말하는 스승 이선희 대감은 그 천한 기생이 마련한 이름 없는 무덤 아래 누워 계시지요. 무엇이라 내가 정녕 스승님의 죽음을 보았단 말이냐. 나리가 지키지 못한 스승이 바로 저의 아버님이고 나리가 멸시하는 이 기방의 주인이 바로 그분의 유일한 핏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버님은 조민세의 비열한 자객들에게 난도질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2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그분은 차가운 흙바닥에 피를 뿌리며 무너지셨단 말입니다. 한결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쇳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핥히며 울려 퍼졌고 사원부의 호랑이라 불리던 사내의 기계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이자 스승이었던 이선희 대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혈육에게 살기를 내뿜으며 칼날을 겨누었다는 수치심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그의 시야 끝에는 스승의 눈매를 꼭 빼닮은 월심의 서늘한 자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홀몸이셨던 스승님께 따님이 있으시리라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적들에게 겨눠야 할 칼을 아가씨께 겨누었다니 제발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헌데 스승님께서 정녕 그리 가셨단 말입니까? 일평생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하시던 분인데 그리 허망하게. 월심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냘프지만 단단한 손길로 떨고 있는 한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결의는 한결이 놓쳐버린 칼날보다 더 예리하고 묵직하게 그의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십시오. 그 눈물은 아버님의 원수 조민세를 무너뜨리고 난 후에나 흘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낼 나리의 그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심영각을 세운 이래로 저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지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헌부 대사원 이선희의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조정의 비리를 서슬퍼렇게 도려내던 사헌부의 젊은 호랑이 장령 한결.
나리의 그 높은 명성을 제가 어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가씨, 저를 이미 알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민세가 아버님을 죽음으로 몬 뒤에도 뻔뻔하게 행방불명되었다며 내린 추포령에 두 분의 성함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님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사라진 나리를 찾기 위해 저는 심영각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도성 뒷골목의 불황자들부터 변방의 역관들까지 나리의 흔적을 쫓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가씨를 스승님을 해친 자들과 한통속으로 오해했으니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나리께 머리를 숙여야 할 일이지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그리도 믿으시던 날이라면 분명 언젠가는 아버님의 진실을 찾아 이곳 심영각으로 발걸음을 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 험난한 도성의 밤을 뚫고 조민세의 썼을 퍼런 감시망을 피해 제 발로 저를 찾아와 주시니 이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저희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월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와 함께 비장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둠 속을 헤매며 스승의 자취를 쫓는 동안 스승의 핏줄인 이 여인 또한 홀로 고독한 성체를 쌓으며 자신을 기다려왔음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이 선이 대감의 유지가 다시 하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순간이자 조민세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설 유일한 빛의 결합이었습니다. 나리, 이제 나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지키려 하셨던 그 법도의 칼날을 다시 고쳐 주십시오. 제가 가진 이 정보의 요새 심영각과 막대한 황금이 나리의 길이 되어드릴 것이니. 아가씨, 하지만 저는 이미 관직을 박탈당하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스승님은 역적의 멍에를 쓴 채 흙 속에 묻히셨고 스승님을 따르던 이들은 조민세의 위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분도 권력도 없는 우리에게 누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연단 말씀입니까? 명분이 없다 하셨습니까? 나리, 제가 바로 아버님이 남기신 살아있는 명분입니다. 조선의 법도를 수호하던 대사원 이선희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조민세의 칼날에 시해당했다는 그 피 맺힌 진실 자체가 조민세의 위선을 찢어낼 가장 서슬퍼런 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부족하다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이 심영각의 기둥 밑에 쌓인 수만 근의 황금과 도성의 모든 비밀을 빨아들이는 거미줄이 바로 저의 권력입니다. 돈은 닫힌 문을 열고 정보는 적의 심장을 정확히 가리키는 법이지요. 황금과 정보, 그리고 아가씨라는 살아있는 명분. 그렇습니다. 나리는 아버님의 신복이자 조정 중신들이 유일하게 신뢰하던 장령이 아니었습니까? 나리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주십시오. 조정에 남아있는 충신들부터 나라를 생각하는 변방의 무관들까지 그 흩어진 잠룡들을 규합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이 월심의 존재를 알리고 아버님이 지키려 했던 조선의 불꽃이 아직 이곳 심영각에 살아있음을 전해주십시오. 충신이라 이조 판서 김대감님, 그분은 스승님이 사라지신 후 식음을 전폐하며 스승님의 복권을 위해 남몰래 힘을 기르고 계십니다. 만약 아가씨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심영각의 막대한 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된다면 그분들은 기꺼이 조민세의 대척점에 서서 목숨을 거실 것입니다. 아가씨, 제가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흩어진 충신들을 하나로 규합해 아가씨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는 조정에 보이지 않는 연줄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심영각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조민세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그가 내뱉는 숨소리의 무게까지 가로채겠습니다. 그자가 세자저하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나라를 찬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허수아비의 실을 끊고 조민세의 목에 피할 수 없는 밧줄을 걸 것입니다. 아가씨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한결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조정의 충신들을 이 심영각의 그림자 아래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이 밀실을 빠져나가십시오.
심영각의 어둠은 이제 나리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될 것입니다. 한결은 월심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그림자처럼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꺼진 줄 알았던 충절의 불꽃이 다시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밝은 달을 가리고 있던 구름은 어느새 걷히고 달빛은 은은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민세, 당신을 산산이 부셔버릴 판에 마지막 한 수가 놓여졌구나. 이제 한결의 합류로 월심에게는 없었던 조정의 심장부로 통하는 혈맥이 생겼습니다. 스승의 유지를 잇는 사원부의 호랑이 한결과 아비의 죽음을 복수로 승화시킨 여인 월심. 지략과 무력, 명분과 자본이 맞물리는 순간 조선의 심장을 향한 완벽한 반격의 서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성의 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의 이면에서는 거미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거미줄을 넓혀가듯 월심과 한결의 반조민세 연합이 도성 곳곳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결핍의 가장 충직한 자식이라 하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허기를 느끼고 그 허기가 곧 만인을 발밑에 두려는 권력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권력의 정점에 선 영의정 조민세. 그는 일찍이 40대의 영의정이라는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의 가슴 속엔 20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한양 최고의 예인이었던 설화를 향해 자신의 온 생을 바칠 듯한 연정을 고백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고결한 벗 이선희를 향한 그녀의 일편단심뿐이었습니다. 비천한 기생에게 거절당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자신보다 늘 한 발 앞서 고아한 기계를 뽐내던 이선희를 향한 자격지심은 조민세를 차가운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힘만을 믿었습니다. 붓을 칼처럼 휘두르며 냉혹하게 정적들을 쳐냈고 그 천재적이고 냉철한 머리로 조선의 모든 요직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조민세라는 이름 앞에 도성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였으나 정작 그가 갈구하던 단 한 사람의 마음만은 얻지 못한 채 그는 고독한 권력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조선의 법도를 비웃었고 왕의 권위를 조롱했습니다. 그에게 나라는 지켜야 할 사직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정복해야 할 사냥터에 불과했습니다. 병 깊은 주상이 놓은 강령전은 이미 조민세의 사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취가 진동하는 침소에서 주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마지막 기댈 꽃과 같은 조민세를 반깁니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소신 조민세가 여기 있나이다. 전하의 고통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나 이 나라의 기틀인 세자 저하를 보필하느라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송구하옵니다. 영상. 내 믿을 이는 이제 영상밖에 없소. 내 아끼던 선의가 영모를 꾀하고 있었다니. 영상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소. 그러니 내 어찌 영상을 의지하지 않겠소. 전하, 부족한 신의 충정을 이리도 깊이 헤아려 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왕의 침소를 나온 조민세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지는 데는 채 한 걸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약의 처방을 더 늘려라. 전하께서 자꾸 깨어나 잡념에 빠지시니 심려가 크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알겠느냐? 이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왕에 대한 내 놈의 마지막 충절이 될 것이다. 내 말이 곧 국법임을 잊지 마라. 왕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확인한 조민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궁전이었습니다. 스승 이선희를 잃고 홀로 남겨진 세자는 서책 앞에 앉아 소리 없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민세는 그 어린 영혼의 빈틈을 파고드는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였습니다. 저하, 이 깊은 밤에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두우십니까? 이선희, 그 위선적인 스승이 남긴 낡은 글귀에 아직도 매달려 계신 모양이군요.
영물을 꿈꾼 그 자의 헛된 글은 장차 왕이 되실 저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상, 내 스승님은 정녕 역적이었단 말이오. 나에게 백성을 사랑하라 가르치시던 그 목소리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오. 믿었던 스승님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아바마마께선 나날이 쇠약해지시니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소. 저하, 이대골 담장 안에서 저하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는 오직 이조민세뿐입니다. 다른 놈들은 저하를 이용해 제 입속을 차리려 들 뿐이지요. 그러니 이제 무거운 고민일랑 내려놓으십시오. 저하께서는 그저 꽃처럼 고이에 앉아 조선의 권위를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험한 일은 이 소신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 저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조민세만을 믿고 따라오시는 것, 그것만이 저하가 이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나라를 보살피고 백성을 어루만져야 한다던 세자의 스승 이선희와는 달리 조민세는 그 어떤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세자를 가두고 그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달콤한 말뿐. 조민세는 세자의 공허한 눈동자를 확인하며 비릿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왕을 병들게 하고 미래의 왕을 꼭두각시로 만든 그는 이제 조선 그 자체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권력의 정점에 선 그가 도성 최고의 풍류지소라 불리는 심영각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어쩌면 예정된 균열의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대외적으로 심영각은 그 어떤 의심도 끼어들 틈이 없는 조선에서 가장 고아하고 화려한 기방이었습니다. 정교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귀를 간지럽히는 가야금 선율, 그리고 전국에서 올라온 진귀한 술이 흐르는 그곳은 권력자들에게 지상낙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둥 뒤로 뻗어 나간 무수한 그림자가 조민세의 목을 겨눈 거미줄임을 이 젊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영각이라, 도성의 재물이 모두 이곳으로 흐른다더니 과연 그 기세가 대단하구나. 하지만 명성이 높을수록 그 내실은 허황된 법. 오늘 이 조민세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조민세가 처음 심영각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날카롭고도 냉철했습니다. 수많은 기생이 그의 앞길을 수놓았으나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영각의 깊은 방, 향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한 그곳에서 월심이 고개를 들었을 때 조민세의 심장은 20년 전의 그날처럼 멈추어 버렸습니다. 영의정 대감, 심영각의 행수, 월심 인사드리옵니다. 대감의 위엄이 이 방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하니 소녀 가슴이 소란스러워 진정이 되질 않사옵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월심이구나. 분명 난 너를 오늘 처음 보았는데 어찌 이리 낯이 익단 말이냐. 마치 20년 전 내가 알던 어떤 이가 다시 환생한 것 같구나. 조민세는 홀린 듯 월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심은 일부러 어머니 설아가 가장 좋아하던 은은한 매화향을 몸에 입혔고 어머니가 이선희를 바라볼 때 짓던 그 애틋하고도 서글픈 눈망울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조민세에게 월심은 단순한 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하지 못해 파괴해버린 연모의 대상이자 자신의 젊은 날이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난 환영이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도성의 권력자들은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던 냉혈한 조민세가 마치 열병에 걸린 청년처럼 심영각의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조민세를 위해 월심은 매번 다른 건물을 선보였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정인처럼, 때로는 콧대 높은 여인처럼 월심은 이미 넋이 나간 조민세를 더욱 더 깊게 홀리고 있었습니다. 일국의 정사를 돌봐야 할 영의정이 기방에 파묻혀 산다는 소문이 조정에 파다했으나 조민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심영각은 유일하게 자신의 고독을 알아주는 안식처였고 월심은 20년 만에 되찾은 청춘에 잃어버린 조각이었습니다. 월심아, 내 건물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 조정의 그 캐캐묵은 소동들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저
눈먼 임금과 나약한 세자가 지키려 하는 그 법도라는 것이 내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서늘한 기계보다 못하단 말이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슬아슬하고도 위험한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깊은 밤, 조민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날따라 조민세의 눈동자는 욕망과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월심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술잔을 채우며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월심아, 이제 다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목을 베고 얼마나 많은 밤을 피눈물로 지새웠는지 너는 모르겠지. 하지만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저 늙어 빠진 법도가 지배하는 조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움직이는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란 말이다. 대감, 소녀는 그저 대감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떨리옵니다. 새로운 나라라니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어찌 이리 편히 하십니까? 대감께서는 이미 이 나라의 1인자가 아니십니까? 무엇이 더 부족하여 그런 위험한 꿈을 꾸시는지요? 부족하다? 아니, 내게 부족한 것은 없다. 다만 완벽하지 않을 뿐이지. 이선휘, 그 고결한 척하던 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왕은 내 손 안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일 뿐이다. 보아라, 월심아. 며칠 뒤 열릴 궁중 연양이 지나고 나면 조선의 하늘은 조씨의 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기생이 아닌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의 여인이 되어 내 곁에 서게 될 것이야. 조민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의 대업이 완성될 시점을 내뱉었습니다. 연양 이후로 주인이 바뀐다는 조민세의 호언장담은 월심의 가슴에 복수의 도화선을 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월심은 조민세의 뜨거운 손을 가만히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 그토록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어찌 제 춤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거룩한 잔치에 저 월심이 직접 건물을 추어 대감의 승전을 축하하고 싶사옵니다. 궁중 연양이라 하셨지요.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십시오. 도성 최고의 예인이라는 제 이름에 걸맞게 그날 밤 대감의 대업을 빛낼 가장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드리겠나이다. 아, 과연 내 여인다운 기백이로구나. 좋다. 왕의 잔치를 내 잔치로 만들고 그 한복판에서 내 건물을 보며 내가 조선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마. 내가 직접 자청하니 내 마음이 더욱 든든하구나. 연양의 모든 예의는 내가 관장하도록 하거라. 그날 조선은 내 건무에 홀리고 내 기계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조민세는 월심의 그 서늘한 눈빛을 자신을 향한 연심으로 오해하며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품에 월심이 들어왔다고 믿었으나 정작 올가미의 목이 감긴 것은 자기 자신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민세가 술기운에 취해 잠이 들자 월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 이선희가 남겨준 매와 비녀를 꺼내어 차가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궁중 연양,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조민세, 그 화려한 궁중 연양에서 내 놈의 민낯을 철저히 찢어 밝혀주리라. 아버님,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 조민세의 목줄을 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심의 눈동자 속에는 원수의 숨통을 끊기 위해 펴려진 서슬퍼런 칼날의 광채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연각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밤을 밝히고 있었으나 그 빛은 이제 적들을 유인하여 몰살시킬 거대한 거미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주인인 월심은 먹잇감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거미줄을 팽팽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이제 궁중 연양, 그 핏빛 축제의 밤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심연각의 밀실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일렁임만이 가득한 이곳에 조선의 법도를 지키려는 마지막 기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둠을 건너온 사원부 장령 한결과
조민세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던 이조판서 김충, 그리고 변방에서 군사를 이끌고 당도한 북방의 맹장들이 그들입니다. 한결 장령, 정령 이곳이 맞단 말인가? 일국의 대신인 내가 그리고 나라의 국경을 책임지는 장수들이 고작 기방의 밀실에 모여 대업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구려. 한 장령이 말한 그 명분이라는 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선휘 대감의 유지를 잇는 자라 하였거늘 어찌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대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스승님의 유지를 잇는 분이 아닙니다. 조민세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던져 이 심영각이라는 요새를 세운 분이며 스승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워하고 지키려 했던 희망이십니다. 한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밀실의 한쪽 벽면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여인. 기녀 월심이 아닌 대사원 이선유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선 그녀의 기계는 그 자리에 모인 그 어떤 대장부보다 당당하고 묵직하게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수호하시던 어르신들을 이토록 누추한 곳으로 모시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저는 월심이라 하옵니다. 대감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그저 사내들의 술잔이나 채워주던 비천한 기녀로 보이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녀이기 이전에 대사원 대감의 딸이자 지금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만고의 역적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조선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라? 이 선휘 대감의 딸이라고? 자네가 정녕 대사헌의 핏줄이란 말인가? 허허, 그 고결하던 친구가 어찌 이리도 기구한 인연을 남겼단 말인가? 하지만 월심이라고 했는가? 자네의 원한은 내 충분히 이해하네만 조민세는 이미 조선 그 자체라네. 주상 전하께서는 그가 올리는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시고 세자 저하는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네. 우리 몇몇이 모여 의기투합한다 한들 이미 기울어진 사직의 운명을 어찌 되돌린단 말인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감, 조민세가 주상 전하께 올리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전하의 심기를 흐리고 육신을 갉아먹는 독약이옵니다. 심영각의 눈과 귀는 궁궐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정보들을 입수했지요. 조민세는 이번 궁중연양을 전하의 마지막 자리로 설계했습니다. 그날 전하께서 마지막 잔을 드시는 순간 조선의 왕통은 끊기고 조민세의 세상이 열릴 것이옵니다. 대감들께서는 그 비극을 눈앞에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월심 행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병력을 움직여 궁을 포위해야 하오. 장수들의 칼날이 조민세의 목을 겨눠야 마땅하지 않겠소. 아니옵니다, 장군. 섣부른 군사의 움직임은 영모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조민세는 이미 모든 명분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하들과 왕실 종친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추악한 가면을 직접 찢어 발기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검무용 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검날은 여느 무기의 투박함과는 달리 은은하고 고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검을 보십시오. 겉보기엔 화려한 예인의 도구이나 칼날 전체에 정교한 은이 입혀져 있습니다. 은이라는 금속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인간의 혀는 사실을 왜곡하지만 은은 독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빛을 포기하며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 진실을 고발합니다. 제가 궁중 연양에서 이 칼로 건물을 추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드시려는 그 독주에 제 칼끝을 닿게 할 것입니다. 은이 검게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조민세의 모든 죄악은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가씨,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왕의 술잔에 칼을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도 대역죄로 몰려 그 자리에서 참살당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리, 이것은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민세는 제가 그를 연모한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자의 방심이 유일한 틈입니다. 제가 그 틈으로 파고들어 아버님이 다하지 못한 심판을 완성하겠습니다.
나리와 대감들께서는 제 건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민세의 금이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궁궐을 장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독을 증명하는 순간 준비하신 증거들을 왕 앞에 쏟아내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 조민세를 막기 위해 수집해왔던 영모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것들은 이미 한결 장령께서 가지고 계시니 제가 술잔에 담긴 것이 독주라는 것만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영모의 증거는 그 자리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기녀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걸겠다는 월심의 결기에 수십 년간 관직을 지켜온 대신들의 가슴 속에 잊혔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좋네 월심. 내 이 늙은 목숨 자네의 그 칼끝에 걸어보겠네. 자네가 진실을 춤추는 동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네의 뒤를 지키겠네. 스승님의 유지는 법도가 바로 서는 나라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그 법도의 칼이 되어 조민세의 사냥개들을 베어 넘기겠습니다. 밀실의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에 비친 월심의 미소는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들에 흐르는 공기는 기묘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고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악공들이 연주하는 아악이 대궐의 담장을 넘어갔지만 그 소리는 즐거운 잔치의 흥취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상례를 앞둔 진원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대언양, 병약한 주상의 기력을 보하고 세자의 안위를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영의정 조민세가 주도한 이 연회는 살아있는 왕의 숨통을 끊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려는 찬탈의 재단이었습니다. 어자에 앉은 주상은 이미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할 뿐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잔인하리만치 건재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조민세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소신 조민세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이옵니다. 전하의 옥체가 나날이 수척해지시니 이 못난 신하의 가슴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저 멀리 탐나에서 어렵게 구한 기묘한 약재와 약물들을 달여 만든 약주이옵니다. 이 약주 한 잔이면 전하에 막혔던 혈맥이 뚫리고 잃어버렸던 기력이 장정처럼 되살아날 것이옵니다. 조민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도끼는 뱀의 혓바닥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직접 금잔을 들어 주상에게 올립니다. 고맙소. 짐과 나라를 생각해 주는 건 역시 영상밖에 없구려. 자신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여겼던 조민세의 그 음험한 눈빛을 보지 못한 채 왕은 죽음이 담긴 잔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악공들의 북소리가 커지며 어둠을 뚫고 한 여인이 무대 한복판으로 날아들듯 나타납니다. 붉은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그녀는 조선 최고의 예인 월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 자루의 은빛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 밀실에서 맹세하며 벼렸던 진실을 고발할 은박의 칼날이 달빛 아래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조민세는 월심의 등장에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저 여인이 자신을 위해 건물을 추러왔다고 믿으며 욕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월심이로구나. 과연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전하, 저 아이가 바로 도성 최고의 예인이라 불리는 월심이옵니다. 전하의 쾌유를 위해 소신이 직접 건물을 요청하였으니 저 신묘한 춤사위를 감상하시며 이 약주를 드시면 그 효험이 100배는 더할 것이옵니다. 어서 보십시오. 저 나비 같은 몸짓 속에 숨겨진 서슬퍼런 기계를. 월심의 건무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의 장내의 공기가 일렁였고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는 자중의 숨소리를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춤사위가 절정에 달할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더 거칠고 비장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아비를 죽인 원수를 향한 처절한 공격이었으며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내려는 살풀이였습니다.
월심은 마치 신들린 듯 어자 주위를 돌며 춤을 춥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오직 주상이 들고 있는 그 치명적인 금잔만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그녀의 검문은 이제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춤사위의 반경은 점점 좁아져 어느덧 주상의 바로 앞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조민세의 탐욕이 빚어낸 그 잔이 주상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월심은 몸을 던졌습니다. 월심은 칼끝으로 주상의 금잔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습니다. 챙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금잔은 주상의 손을 떠나 허공으로 높게 비상했습니다. 잔 속에 담겨있던 조민세의 치명적인 독주가 대기 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 궤적을 쫓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락하는 술잔과 쏟아지는 액체 사이로 자신의 은검을 밀어넣었습니다. 허공에서 비처럼 내리는 술방울들이 월심이 쳐든 은백색 칼날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모두의 숨통을 조이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투명한 술방울이 닿는 곳마다 순백의 은광이 마치 불에 탄 종이처럼 순식간에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하며 칼날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은이 독과 반응하며 시커멓게 죽어버린 칼날의 빛깔은 그 어떤 웅변보다 잔인하게 조민세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대신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조민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월심은 검게 타버린 은검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어자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이 잔 속에 담긴 것은 전하의 기력을 보할 약이 아니라 전하의 옥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치명적인 독약이옵니다. 소녀의 칼날에 입혀진 순백의 은이 이 잔에 닿자마자 이토록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대체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감히 신성한 연양장에서 주상 전하를 능멸하고 신의 충정을 모함하다니. 조민세의 고함이 연양장을 울렸으나 월심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게 변한 칼을 높이 들어 달빛 아래 보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대사원 이선희의 딸 월심이옵니다. 조민세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이제는 전하까지 시해하여 나라를 찬탈하려 하고 있나이다. 감히 주상의 술잔에 손을 댄 죄로서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사오나 부디 저 역적의 간교함을 알아차려 주시옵소서. 월심의 일갈의 대궐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했고 주상의 안색은 배신감으로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계집은 역적 이선희의 잔당입니다. 검이 변한 것은 전현이 미리 칼날에 바른 요사스러운 약물 때문이지 소신의 충정이 어찌 독일 수 있겠나이까. 여봐라, 군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당장 저 요물을 끌어내어 사지를 찍고 이 자리에 모인 이선희의 잔당들을 모조리 찾아내라. 조민세의 고함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미 조민세의 사병화가 된 금이군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 나오려 했습니다. 권력자의 사냥개들이 대궐 한복판에서 이빨을 드러낸 순간 조선의 법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양장의 거대한 문이 큰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 그는 서슬퍼런 사원부 장령의 기계 서린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원부의 젊은 호랑이 한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은 이선희 대감이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낸 진실의 기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북방의 거친 바람을 머금은 장수들과 조민세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원부의 호위 병력이 당당하게 대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고의 역적 조민세는 들어라. 내 놈이 휘두르는 그 가짜 명분은 이제 끝이 났다. 전하, 이선희 대감은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조민세가 전하를 독살하고 나라를 찬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시해당한 것이옵니다. 한결 내 이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감히 주상 전하 앞에서 허튼 소리를 내뱉는구나. 여봐라, 무엇을 하느냐. 저 반역자 놈들을 당장 베어라.
조민세의 명령에 금이군들이 한결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북방의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북방의 무장들이 외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대궐 앞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오랑캐들을 토벌하며 단련된 북방의 군사들을 조민세의 사병이 되어 무뎌진 금이군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결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연양장을 가로질러 왕 앞에 섰습니다. 전하나, 여기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선희 대감이 모아온 증거들입니다. 부디 저 간악한 무리를 처단하시어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넋을 달래주시옵소서. 주상은 떨리는 손으로 한결이 올린 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를 읽어 내려갈수록 주상의 안색은 핏빛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조민세가 자신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던 잔인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상의 가슴 속에서 평생을 억눌러온 제왕의 위엄과 배신당한 인간의 경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조민세, 내 이놈! 너를 믿고 이 나라의 사직을 맡겼거늘 너는 충신 이선희를 도살하고 나에게 독이 든 술까지 먹이려 했단 말이냐? 전하, 그것이 아니옵니다. 소신은 오직 전하와 나라의 사직을 위해. 닥쳐라! 저 역적 조민세의 관목을 벗기고 그 일족과 가신들을 모조리 의금부로 압송하라!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 이 땅의 법도가 살아있음을 만백성에게 공포하라! 이미 권력의 사냥개가 된 금이군들을 제압한 북방의 군사들은 왕의 명을 따릅니다. 한때 조선의 하늘을 호령하던 영의정 조민세는 이제 관복이 벗겨진 채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2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사랑의 파편이 이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켰음을 깨달은 자의 허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선희. 내 놈이 죽어서도 나를 이겼구나. 내 딸년의 칼끝에서 내 놈의 그 고지식한 향기가 나는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권력은 사라져도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가도 또 다른 조민세는 나타날 것이다. 아니, 조민세. 당신 같은 괴물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오. 당신은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던 비겁하고 나약한 패배자일 뿐이었으니까. 조민세가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양장의 화려한 불빛들은 꺼져가고 있었지만 월심의 한 맺힌 가슴 속 어둠은 걷히고 있었습니다. 핏빛 광풍이 휘몰아치던 대연양의 밤이 지나고 조선의 하늘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성 곳곳에 붙었던 역적 이선희의 추포령은 하룻밤 사이에 거두어지고 대신 그의 고결한 기계와 충절을 기리는 국왕의 교서가 방방곡곡에 나붙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한 가지로 쏠렸습니다. 기녀의 몸으로 일국의 영의정을 무너뜨리고 사직을 구한 여인 월심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월심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도끼가 빠진 왕의 얼굴에는 다시 인자한 군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그 곁에는 스승의 복수를 완수한 사원부 장령 한결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규수의 예복을 갖춰 입은 월심이 어자 앞에 절을 올립니다. 화려한 화장도 서슬퍼런 겉무복도 뒤로 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기방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쪽 같은 아버지의 기상과 어머니의 고결한 아름다움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월심아, 고개를 들거라. 짐은 이미 대사원 이선희는 역적이 아니라 목숨 바쳐 사직을 지킨 충신이었음을 만백성 앞에 선포하였노라. 하여 가문을 온전히 복권하고 영의정의 증직을 내려 그의 넋을 기리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혈육인 너에게 묻겠다. 너는 기녀의 굴레 속에서도 아비의 대의를 잊지 않았고 짐의 목숨을 구하여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았다. 짐은 너를 면천함과 동시에 양녀로서 현주의 자코를 내려 왕실의 일원으로 예우하고자 한다. 이것이 짐이 너와 내 아비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내 뜻은 어떠하냐?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께서 내려주신 이 신분과 자코를 소녀 감히 두 손 들어 받들겠사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녀의 개인적인 영화를 위함이 아니옵니다.
신분의 벽에 막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제 부모님을 기리고 기생으로 태어나 기생으로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그 원통한 세월을 이제는 당당한 사대부가의 여인으로서 보상해드리고 싶나이다. 그래, 내 효심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좋다. 오늘부로 이선희의 딸 월심을 청매현주로 봉하노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 향기를 전하는 매화와 같은 너의 삶에 걸맞는 이름이다. 너는 이제 어두운 기방이 아니라 도성의 양지 바른 사가에서 이 나라의 여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거라.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찢어놓은 신분의 비극을 씻어내고 자신의 결핍을 황금으로 메우려 발버둥 쳤던 고단한 세월을 위로받는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궐을 나서는 월심의 뒤를 따르던 장령 한결이 걸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쌓아온 동지에는 이제 각자의 길 위에서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청매현주님이라 불러야겠군요. 경아드린다는 말조차 송구할 만큼 고귀한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제가 가끔이라도 찾아가 문안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스승님이 그리울 때마다 그분을 가장 닮은 아가씨의 소식을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나리께서는 조정에 남아 아버님이 꿈꾸시던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이고 아버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매화 향기 가득한 그곳에서 두 분을 기리며 홀로 고고히 살아가려 합니다. 오직 이선희와 설아의 딸이자 현주로서 저만의 길을 걷고 싶사옵니다. 우리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안부를 들을 수 있겠지요. 부디 강건하십시오. 월심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비장했습니다. 한결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내의 품에 보호받을 가녀린 꽃이 아니라 차가운 눈 속에서도 홀로 향기를 뿜어내는 매화나무 그 자체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도성 외곽의 어느 이름 없는 산기슭. 그곳은 20년 전 유생 이선희와 기녀 설아가 매와 비녀를 나누며 영원을 약속했던 장소이자 조민세의 칼날에 이선희가 쓰러졌던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면천된 월심의 신분에 걸맞는 웅장하고도 기품 있는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하사한 성물들이 세워지고 이름 없이 묻혔던 이선희 대감의 유해가 이제는 사대부가의 당당한 정부인으로 복권된 설아의 곁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비로소 20년의 세월을 돌아 두 연인은 격식과 예우를 갖춘 채 한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온 산천이 은백색 비단을 깐 듯 고요한 밤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월심이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 대신 하얀 비단 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때마침 불어온 봄바람에 산천의 매와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심의 마지막 춤, 진옥무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고달팠던 생애를 위로하고 이승의 모든 한을 털어내어 저승의 낙원으로 보내드리는 숭고한 예식이었습니다. 월심의 몸짓은 구름을 타는 듯 유려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이슬을 밟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비단 자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흩날리던 꽃잎들이 그녀의 주위를 감싸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월심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차가운 길 위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현주의 자코를 받은 딸이 두 분께 올리는 이 묘역이 이제 두 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춤사위가 두 분의 넋을 달래는 따뜻한 이불이 되길 원하나이다.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월심의 귓가에는 마치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신분의 굴레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사랑을 내가 이루게 해주었구나. 고맙다, 내 딸아. 월심아, 너를 두고 떠나 미안하다. 이제 나는 아버님과 함께 영원히 이 매화 꽃 피는 곳에서 너를 지켜보마. 월심은 춤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했던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생애 가장 따뜻한 축복의 비였습니다. 월심은 매와 비녀 한 쌍을 소중히 챙겨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그 비녀는 엇갈린 운명의 족쇄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 깊어갑니다. 아름다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매와 향기를 맡으며 고고하게 미소 짓는 월심 위로 흩날리는 꽃잎들이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